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주로 설교를 듣는다 라는 생각보다 함께 조금 정보를 나누고 깊이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화면에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니까 저보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인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이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감사하게도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 또 배려해 주셔서 저는 내년에 이곳에 있지 않고 비록 어디 해외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머물면서 연구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회 앞에 연구년 계획서를 발표할 때 우리 마지막 항목에 제가 생태신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우리 또 장로님 한 분께서 저와 또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코로나도 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의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이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의 이런 또 이 정보 습득에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또 한번 이것 좀 한번 나누어 보고 한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오고 연구를 좀 해보고요. 또 여러분도 좀 여운을 남겨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기 시작하면 너무 곤란하다는 것 이것쯤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때 그렇게 힘으로 약육강식의 이런 이해관계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이 명령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것인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이 습한 공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예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전공을 하셔서 아시는 분이 되게 많을 건데 아마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잊어먹고 있었고 저도 착각하고 있었고 선입견 때문에 이게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습한 공기, 우리 주변의 습한 공기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여러분 이미 다 배우셨어요. 습한 공기는 가볍습니다. 주변의 어떤 기체보다도 가볍게 돼요. 그래서 습한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 습한 공기 하면 뭔가 습기, 물방울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무거울 거다. 그리고 주변이 습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받다 보니까 습한 공기는 되게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반대예요. 습한 공기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는 공기의 온도가 이 지상보다는 낮죠. 이 반사열이 미치는 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차가워요. 그러면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형태가 변하게 되죠.
이게 물방울이 됩니다. 물방울이 더 많이 모아지면 이것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중력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비가 되는 거죠. 위에 올라가다가 이게 물방울로 변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유리잔에 얼음을 넣고 물을 넣으면 유리잔이 외부의 공기의 온도보다 낮으니까요. 얼음 때문에 낮게 되니까 금방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습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차가워져서 이제 응결해서 물방울이 되고 떨어지는 것이 비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제 이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중심으로 찍은 사진인데 여름의 한반도 기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다 한 번쯤 보았을 사진입니다. 이 여름의 이제 이 상태인데요. 밑에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압골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적도 부근에서 생기기 때문에 덥고 습합니다. 적도 부근이 바다에서 생기기 때문에요. 덥고 따뜻하고 이게 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바다로부터 이렇게 이제 공급받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힘이 세해지면 여름에 또 덥기 시작하면 이제 고기압이 어떻게 해요? 북상하게 돼요. 북상한다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 바다로부터 오는 이 이제 습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계속 포함하고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위에는 북극 지방에는 기온이 또 낮지 않습니까? 북극 지방에는 또 이제 시베리아, 우리 시베리아 반도 밑에 살고 있는 나라니까요. 시베리아 공기는 차가워요. 시베리아 공기, 차가운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습하고 더운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한반도, 중국도 포함하겠지만 우리는 한반도 지방이 이렇게 걸치게 되는 선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게 이제 장마전선이에요. 밑에 따뜻한 공기의 세력과 위에 찬 공기의 세력이 딱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그게 이제 장마전선인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장마전선이 생기고 찬바람 위에는 제트 기류라고 바람이 쌩쌩쌩쌩 이렇게 부는데요. 제트 기류의 힘에 따라서 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죠. 따뜻한 바람, 찬바람이 전선을 형성하여서 위에 제트 기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나중에는 이기게 돼요. 그럼 장마전선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면서 이제 하층 수증기 유입 이렇게 적혀 있는 저기에 따라서 얼마나 수증기를 많이 머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가 강수량이 장마철의 강수량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냐 작게 오냐 이렇게 되고요. 장마 기간은 위에 이제 상승의 제트에 있는 제트 기류가 얼마나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기간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마 기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난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가장 긴 기간이지만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가장 긴 기간이 아니었나.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비와 함께 살았는데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정말 비가 그냥 조금씩 내렸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역대급 장마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만큼 태풍이 왔을 때 폭우가 오듯이 쫙 쏟아부었다가 약간 이렇게 주춤했다가 또 예기치 않게 또 막 쏟아붓다가 기습폭우가 막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 피해가 정말 많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우리 산 깎아서 지은 이곳이다 보니까 깎은 산, 이 번면부라고 하는 번면부가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니까 빗물이요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사고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름을 보냈어요. 그럼 왜 지난 여름은 역대급 장마가 있었을까?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아까 더운 바람은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정말 지난 여름에 역대급 장마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 직접적인 원인도 존재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원인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저 기사를 보면
날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여름 기사요. 이번 올해 여름 7월 초반의 기사인데요. 산불까지 덮쳤다. 영상 38도 치솟으며 펄펄 끓고 있는 어디예요? 러시아 시베리아 근황이에요. 이게 지난 초여름 때인데 초여름 때에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갔어요. 보도가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이상한 우리 국내 소식만 너무 이제 편향되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시베리아에 역대급의 이것도 역대급의 장마였던 이후에 역대급의 불이 난 겁니다. 시베리아 지방에. 여러분 시베리아 지방에 살아보신 분 거의 없으실 텐데 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기분 중에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한 번씩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눈도 많이 오고 춥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베리아의 평균 겨울철 온도 가장 낮은 온도로 평균치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 50도요. 그런데 여름 시베리아는 정말 얼마나 더울까 여름에는 평균 온도가 10도에서 한 2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장 더울 때가 우리나라의 봄,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이 시베리아의 여름이라고 하는데 지난 여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영상 몇 도까지? 38도요. 시베리아 땅이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저 불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을 다 태운 불 때문이에요. 불 때문에 영상 38도, 38도면 우리 한여름보다 더 더운 이제 데프리카, 이 대구가 엄청 덥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역대급으로 더우면 38도를 오갈 텐데 그만큼 더운 것이 저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불어닥친 겁니다. 38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극 지방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지방의 건조 기후, 이제 북극 지방이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불이 한번 나면 잘 타게끔 된 조건이 하나 갖추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가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 이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한 1도 정도가 지금 이미 상승해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1도 상승하니까요. 북극의 동토층이 계속 얼어 있는 땅인데요. 얼어 있는 땅이 차츰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오랫동안 얼어 있던 땅이다 보니까요.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인류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는데 이 동토층 하층 땅 밑에는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기경되거나 한번 사용된 적이 없는 땅이다 보니까 밑에 온갖 천연 자원이 갇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탄가스가 이제 있는데요. 이게 녹기 시작하니까 메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요. 불이 나니까 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옮겨붙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메탄가스가 연료를 공급하듯이 계속 공급을 해주니까요. 계속 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 지방에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이제 역대급 장마였냐? 이것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 자, 우리 장마 전선이 아까 생긴다고 말했죠. 이제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습하고 고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쭉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위에는 시베리아 이제 기단에 의해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자꾸만 세력 다툼을 하면서 장마 전선이 생겨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없어져야 되는데요. 위가 따뜻하니까요. 북극이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블로킹 현상이라고 해서 위에 더운 바람, 밑에 더운 바람에 찬바람이 중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한 지방을 포함해서 중국 위에 중국, 그리고 이제 북쪽 지방이요. 중국, 러시아 쪽을 해서 찬바람이 북극으로부터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계속해서 이게 이 제트 기류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약해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사라져야 되는데 블로킹 현상이니까 막아버렸어요. 위에 더운 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찬바람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게 순환되지 못하고 찬바람이 갇히다 보니까 덩달아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서 탁 멈춰버린 겁니다. 위로 못 올라가고요. 그것이
한 달 넘게 지속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 장마가 계속 내렸던 겁니다. 시베리아 지역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블로킹 현상이 직접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올해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기상학자,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극이 건조해졌어요. 메탄가스가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미 탈 것은 거의 또 다 타버렸고, 그 다음에 북극 온도가 우리가 이제 돌솥을 데우면 뜨겁게 달궈진 돌솥이 어떻게 식습니까? 점점 열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그냥 양은 스테인리스 냄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돌솥 냄비는 이제 차가워진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미 북극은 뜨거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이 온도가 내려갈 텐데, 그런 기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장마는 길게 많은 비를 뿌릴 확률이 높아졌다. 예년 기온보다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근본 원인은 지구 온난화에 있어요. 지구가 자꾸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바비, 마이삭, 하이선,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 여름에 많이 회자되었던 이름, 태풍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사실 이 태풍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급격한 바람이죠. 급격한 바람이에요. 미국에는 태풍이 불까요? 급격한 바람은 미국은 태풍이라고 하지 않고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종류가 다른 바람입니다. 태풍은 이 태평양이 끼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 부는 바람을 태풍이라고 하죠. 태풍은 이제 적도 부근에서 여름에 만들어지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요, 이 태풍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태풍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습한 기온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상승해요. 습한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까 위에 찬바람하고 만나면 이렇게 응결돼서 물방울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비인데, 이제 이 태평양 한가운데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는 계속 그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구과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수증기가 액체로 응고되며 이게 변하는 과정 중에 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질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열이 있는데, 그 열 때문에 이제 주변의 공기가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수증기를 이제 포섭하게 되고, 이게 그래서 이제 태풍이 이제 발달한다고 하는데, 이번 여름은 작년 여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3번 불었잖아요. 그 원인이 아까 그 위에 있던 시베리아의 산불도 원인이 되었고, 해수면의 온도가 이전보다 더 올라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적도 근처의 바다에서 이제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태풍이 더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다 예견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역대급 태풍이 계속해서 매년 강하게 불어닥칠 위험이 높다. 우리 올해 같은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직접 관통은 하지 않고 이렇게 비껴가는데, 원래 태풍의 경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참 좀 운이 없어요. 태풍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위를 지나가게끔 이제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직접 관통을 할 태풍이 이제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견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근본 원인이 뭐예요? 역대급 장마가 온 것도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고, 태풍이 이렇게 자주 빈번히 강력하게 발생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결과물로 역대급 장마를 계속 겪을 위험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태풍의 위험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입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실 정말 복지 혜택이 낮은, 그래서 생활을
온전히 잘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봤죠. 뭐 돈이 있는 사람이 재산 피해가 나도 금방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계속해서 겪어가야 할 것이 뻔하게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지구온난화의 근본 원인이 뭐냐. 뭐 이것은 뭐 이미 많이 밝혀진 사실들이고 이미 공식 발표한 사실들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이죠. 이산화탄소 배출, 그리고 메탄가스의 배출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회적 문제, 전 세계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지구의 이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상승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다고 합니다. 이 지구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사실들인데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지구 온도,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올랐다가 사실은 자정작용, 지구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1도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가 굉장히 오래돼요. 수천 년, 몇천 년 동안 1도 올랐다 1도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해수면의 온도가 이전보다 1도 올랐는데 그 빠르기가 1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급격한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서 수천 년 과정에서 1도가 올라야 될 것을 지난 100년 기간 동안 1도가 금방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속도는 가속도가 붙어서 앞으로는 50년도 안 돼서 0.5도, 20년도 안 돼서 또 0.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제 임계점에 이미 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0.5도 내에서 온도 상승을 막지 못하면 지구의 자정작용은 끝이 난다. 근데 지금 이미 많이 가스가 배출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온실가스 효과를 혁혁히 나타내고 있는 이산화가스 농도가 계속해서, 이 그래프는 1960년대부터 이제 그런 건데 1960년대부터 60년간 보아도 계속 상승을 해와서 올해 여름 미국 해양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0년 여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높습니다. 역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량을 기록했어요. 앞으로 계속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누가 이렇게 많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냐?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몇 번째 있을까요? 한번 계단을 세워보시면 9번째 있습니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혁혁한 공을 세운 상위 그룹에, 탑10 그룹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 중국이 제일 높아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순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2등이 미국, 인도, 러시아, 그 다음 일본. 근데 인구만으로는 판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구와 산업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9위인데요.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치면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7위예요. 일본보다 훨씬 단계가 높습니다. 국가 전체로 하면 일본이 높지만 개인당별로 하면 우리나라가 7위에 해당하고, 인구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하면 사실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더 순위는 올라갑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했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사실 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이 뭘까요? 탄소 중립은 탄소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시키는 탄소량과 없애는 탄소량을 같게 하겠다는 거죠. 같게 하겠다. 자연 감소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러려면 발생하는 탄소량을 혁혁히 줄이는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자, 우리도 이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위험하구나, 세계적으로 위험한 때가 왔구나를 알게 되어서 탄소 중립 추진 속도를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2050년 너무 느리다,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답한 결과가 42.4%, 절반 가까이 일러요. 2050년 적당한 것 같다, 28.7%고요. 그건 이제 밑에인데 어쨌든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3분의 2 정도에 이릅니다. 그 절반 가까이는 빨리 이거보다는 더 빨라야 돼, 지금 지구가 위험해, 우리 다음 세대에 보장 못해, 이런 인식이 점점 이전보다는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해요. 부문별, 전 세계의 통계인데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에요. 2014년 통계인데 이거는 아마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보면 전기 및 열 생산이 25%죠. 산업이 21%고 교통이 14%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인류가 사람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화석 연료 내지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를 얻는 부분이 25, 21, 14예요. 굉장히 높죠. 한 70% 가까이, 70% 가까이를 이 화석 연료나 이 자원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생산. 이미 유럽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혁혁한 투자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거 나 못하겠다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집어 던지고 우리 발전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몇 년을 보내왔는데 아마 이 트럼프도 인지하고는 있었을 겁니다.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유럽 국가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중국도 대단한 투자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태양광을 재생에너지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저런 식으로 막 산을 깎아서 세우고 뭐 국토의 어느 부분을 얼만큼 도대체 땅에다가 저렇게 세워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자꾸만 인식하다 보니까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저건 동의하지 않아요.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패널을 설치하고 이거는 별로 남는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것이 태양광 패널이에요. 찾아보다 보니까 별의별 패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위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이미 지붕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벽면을 다 유리로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유리로 하는데 유리 옆에 태양광 구조물을 태양광 패널로 다 설치를 하고요. 지붕을 좀 그래도 너무 평평하면 아름답지 않으니까 기와장처럼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걸 다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나라가 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이미 인구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냥 산 깎아서 하지 맙시다. 그 자연을 해치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겠다. 이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하고 이미 시행하는 저 유럽 국가들에서는 고속도로에 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이미 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광 패널, 우리도 보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 방음벽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철골 구조예요. 그냥 알루미늄이 사용되어 있고 그냥 소리만 막다 뿐이지 별 의미 없는데 그걸 다 태양광 패널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유럽 국가들 고속도로, 철도, 그리고 강 주변, 별로 신경 안 썼던 공간, 대규모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패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렇게 하고요. 중국도 고속도로를 아예 어떤 실험을 하냐면 도로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묻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미 중국은 공장을 지을 때 지붕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업전기는 대단한
산업전기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거기에 가정용 전기처럼 가격을 다 매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엄청나게 꼬이기 때문에 산업용 발전은 반절 전기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량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공장이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넓은 지붕을 다 저렇게 태양광 패널로 만들고, 하여튼 연구의 연구를 고민하고 거듭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유럽 국가는 그 속도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많이 더뎌요. 근데 이상하게 태양광 패널 생산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생산량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하는지 아세요? 생산량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 국가 1위가 대한민국. 지금은 3위까지 좀 떨어졌어요. 1위가 중국으로 넘어가서요. 어쨌든 1, 2, 3위 중에 우리나라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현실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빨리 필요해요.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쓰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단위는,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단위는 개인이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용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제력인 이제 규모를 따져보면 그렇게 혁혁하게 한번 이건 꼭 바꿔야지 할 만큼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하죠. 근데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대규모로 뭔가 바뀌어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텐데 그건 국가 단위의 일 같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에너지 절약. 우리 어릴 적부터 포스터 만들고 에너지 전략 포스터 만들고 미술 시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기 전력을 없애고 불필요한 전기는 끄고, 사실 이런 것도 미미하지만 다 같이 하면 굉장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요. 이 에너지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요. 너무 뜬금없는 투두리스트를 드리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계속 뗄 수는 없어요. 자원이 고갈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대기를 계속해서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를 구매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연료비도 절감을 하고 이런데 이제 전기차를 구매 비용이 이제 또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충전도 귀찮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상용화되고 정책의 방향이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리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 할 수 있는 개인 단위는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전기차로 이렇게 화석 연료를 떼는 것을 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 말고 이런 단위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 부분이 24%예요. 저런 이제 화석 연료를 떼지 않는 것은 국가적 단위로부터 점차 바꾸어야 될 건데 이것은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은 사실은 개인이 돕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 임업, 기타 그러면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24%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우리 탄소 발자국이 많은 한식 메뉴를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탄소 발자국이 뭐냐면 우리 식재료 중에 우리가 먹는 먹거리 중에 이 재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요. 이것도 재료를 생산해내고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의 이제 탄소 배출량을 다 추적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이제 탄소 발자국인데 이렇게 걸음걸이들이 계속해서 탄소를 이제 찍어낸다는 의미예요. 가장 탄소 발자국이 많은 한식 중에요.
가장 많은 메뉴가 설렁탕입니다. 두 번째가 곰탕이고요. 비슷하겠죠. 뭐 설렁탕, 곰탕 비슷한 메뉴니까. 설렁탕, 곰탕, 그다음 갈비탕. 갈비탕은 설렁탕이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불고기, 그다음 육개장순이에요. 여러분 이것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재료, 이 음식의 재료의 공통점. 소예요, 소. 소고기죠, 소고기. 이 소고기가 다 돼지 불고기라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이 소불고기를 나타낸 건데요. 소가 중심인데요. 식재료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쌀은 0.14g per 킬로칼로리가 되어 있고요. 채소는 0.68이에요. 그런데 소와 양은 5.6이에요. 상당히 높죠. 약 얼마 몇 배인지 이제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하지만 바로 계산하지는 못하겠는데 수십 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와 양은 계속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 동물이죠. 근데 특별히 다른 동물보다 소와 양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와 양이 되새김질을 하죠. 굉장히 성경적인 동물이죠. 되새김질을 하면 정한 동물이니까. 되새김질을 하면서 무엇을 뿜어내냐면 위 속에 있던 메탄가스를 같이 뿜어냅니다. 꺽꺽 트림을 하고 꺽꺽 하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되새김질을 했다고 꺽 이렇게 하는 그 트림에 메탄가스가 이게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뭐 그 소가 뿜어내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동안은 자연 정화될 수 있을 만큼을 우리가 소와 양을 키웠다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서 굉장히 이거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육류 소비량이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소 키우는 것이 주로 소고기를 먹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농사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물론 이제 다 일한 것들은 잡아 먹기도 했지만 그럴 소비력과 지금의 소비력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금 10년, 2005년부터 2015년까지만 해도 계속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죠. 이제 2015년부터 20년도 또 더 많이 올라갔어요. 계속 육류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우리 인구수는 증가하지 않는데 육류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네요. 목사님 그럼 소고기만 안 먹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양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양고기 별로 안 먹으니까 소고기만 안 먹으면 될까? 소고기만 안 먹으면 직접적 원인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자,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대규모의 옥수수 농장, 이거 저 위에 있는 황토색은 메가 농장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까? 저 미국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겠지. 옥수수를 저렇게 많이 먹는 미국 사람 봤나요? 그럼 전 세계 사람 중에 주식을 옥수수로 저렇게 많이 먹는 국민들이 있나요? 없죠. 대부분이면 가축 사료 원료 농사입니다. 대규모로 저렇게 옥수수를 재배하고 저렇게 메가를 저렇게 많이 생산하는 주된 원인이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축 사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소나 돼지나 가금류를 포함한 닭이나 육류를 대규모로 아주 큰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이 들어섰다는 거고 오랫동안 대규모 축산을 위해서 대규모를 키워야 되니까요. 빨리 자라게 하고 빨리 키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축 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다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연관 사슬처럼 쭉쭉쭉쭉쭉쭉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식 축산업이 엄청나게 이 한 20년간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고 여기에 굉장한 재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마케팅하고 선전하고 고깃값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대규모 육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그렇다고 제가 육식을 하지 맙시다. 뭐 되도록 뭐 이렇게 채식을 하시는 분 좋은데 그렇다고 모든 국민이 다
육식으로부터 얻어야 될 채식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분명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자는 아니라 이렇게 공장식 축산업에 우리가 계속해서 부추김을 당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엄청난 기후 위기를 우리가 조장하고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소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는요, 물이 거의 5,000리터 가까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채식에 비해서 화석 연료를, 육식은 11배 이상의 화석 연료가 필요해요. 저렇게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야 되고 대규모 이렇게 농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렇게 대규모 농업을 할 때에 윤작을 하느냐? 절대 윤작을 못 하게 되겠죠. 하나의 품종만, 옥수수는 옥수수를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죠. 1년 365일 재배해야 되고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되는 화석연료가 사용이 되니까 11배 이상 사용되고요. 전 세계 농지의 5분의 4가 육식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농장들이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용되면 괜찮겠지만 5분의 4가 육식을 위해서 농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급격한 온실가스를 농업하면 별로 우리가 무슨 온실가스 거기서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규모 육식 산업이 발달되면서 급격한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25%가량이 되는 겁니다. 온실가스를 이렇게 늘리는데 주범이 25%가 저런 육류 산업에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의 근본 원인이 이렇게 사실은 100년 동안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할 때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류의 자연 파괴는 오늘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 제가 1년 뒤에 더 많은 연구를 해온 뒤에 하겠습니다. 자연 파괴라 하면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브라질만 해도 지금 그 아마존의 밀림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토의 몇 배가 되는 이 땅에 이 나무들을 다 베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거기에 저 소를 키우기 위해서요. 저 대규모 농장을 들이기 위해서 브라질이 그것이 우리가 얻어들이는 수입이 된다, 이렇게 근시안적 시각으로 계속해서 벌목하고 밀림을 없애고 있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을 계속 벌목을 하고 있는 이유. 인류의 자연 파괴도 일본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해온 일입니다. 해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갈 일이죠. 바꾸지 않으면,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자꾸만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 글자 그대로도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을 계속 이어가면 온실가스 때문이라도 지구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태풍과 기나긴 장마와 또 가뭄과 여러 가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육 번성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자, 9절 안에서도 위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에게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사실은 한 적이 없겠죠.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죄로 인한 약육강식을 내 안에 그대로 들여와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결과물이 지금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지역사회도 더 크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유럽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세계 보건기구협회인가요? 거기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앞에 미래를 망가뜨려놨다. 이렇게 이제 기후 온난화를 시킨 주범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나라인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승소했어요. 아이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이제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점점 알아가는 이 마당에 우리 어른들이 모르면 안 되는 지식, 정보,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더 집어넣고 더 열을 내어서 우리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지구와 환경,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지금 이곳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정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기를 할 텐데 무슨 이제 과학 한 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수업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설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 하여튼 며칠을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겠죠. 이거 전공자는 아니니까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분을 익명성 보장해드리고 제가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자꾸 나의 윤리의식 그 중요하죠. 사회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정의롭고 정말 좋은 세상 만드는 것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할 일인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외시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꾸 내가 편한 쪽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편하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 땅에서 불편하게 내가 불편해져서 이웃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거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는 고민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질문도 던져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 한번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불투명한 미래가 펼쳐질 텐데 코로나도 지금 그의 일환으로 생긴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족은 나와 주변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목장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또 함께 목장과 또 함께 나누시고 토론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